안녕하세요. 고빗의 피터입니다. 최근 들어 게임업계 관련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또 큰 뉴스가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베이션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는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상 가장 큰 M&A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제가 2022년 전망 5가지를 내놓으면서 그 중에 하나가 대형 게임 업체들이 웹3 게임에 진출하기 위해서 M&A를 할 거라는 그런 어떤 전망을 했었는데, 벌써부터 그와 비슷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액티베이션 블리자드는 매출 기준으로 4위와 5위의 이제 게임 업체인데, 저의 전망은 이러한 회사들이 웹3 게임 전문 회사들을 인수한다라는 전망이었죠. 근데 사실상 탑 10에 있는 회사들이 서로 합병을 하는 이런 뉴스라서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커피 브레이크에서는 이런 어떤 게임업계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저희가 최근에 발행한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미국 소재 리서치 업체인 메사리와 협업을 맺었고요. 그래서 메사리 업체가 발행하는 리포트 중에 일부를 정기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발행한 리포트는 최근 메사리에서 발행한 리포트 중에서 NFT와 웹3 게임에 대해서 발행한 리포트가 있어서 저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2개의 리포트를 하나로 묶어서 발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리포트는 웹3 게임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NFT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포트는 NFT 시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 특히 그 NFT의 기반이 되는 레이어 1 플랫폼 사용처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한 리포트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포트가 좀 더 이제 NFT의 다양한 사용처 중에 하나가 게임 업계에서 사용되는 NFT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게임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리포트의 제목은 게임파이란 무엇인가인데, 게임파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새로운 게임 업계에 생기는 이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저는 웹3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긴 했지만은, 또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는 플레이 투 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게임파이라는 단어도 쓰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블록체인 게임 이런 단어도 썼었죠. 이런 단어들이 지금은 거의 같은 뜻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리포트에서는 이제 게임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게임파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은 엄청난 시간을 우리가 투여하게 됩니다. 중독성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리소스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죠. 왜냐면 우리가 이 수명이라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한정적인 리소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리소스는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리소스인 시간을 게임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은 지금까지는 저희한테 돌아오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통해서 얻는 어떤 최고 레벨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소유를 하고 그거를 어떤 다른 가치 교환에 사용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채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은 리소스를 투여한 거 대비 우리가 얻어내는 거는 그냥 재미있었다라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투여해서 뭔가를 취득했을 때 이것을 다양한 어떤 가치 교환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웹3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을 돕고자 게임 업계의 발전 자취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게임 업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게 한 70년대 중후반 정도부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 굵직한 트렌드가 이제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권력 이동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게임을 한다는 행위에 관한 권력이 전부 다 게임 업체에 집중되어 있었고, 사용자는 굉장히 패시브하게 참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치면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사용자의 권한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진화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의 게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리포트에서는 패크맨 같은 거를 예를 들고 있는데, 게임을 그냥 돈 주고 사와가지고 게임을 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거기에 어떠한 사용자의 게이머의 인풋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컨텐츠 확장 팩이라는 게 생기면서, 좀 더 길게 게임을 하고 싶다든지 좀 더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추가로 돈을 지불하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면서 일종의 그 게이머들의 초이스가 생긴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진화를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형태의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프리미엄은 뭘 뜻하냐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무상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추가적으로 뭔가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지불해서 게임 아이템을 산다
한다든지 이러한 수익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임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추가로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스킨이 생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아이템 이런 거를 취득할 수 있다든지 이제 이런 형태로 게임이 이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플레이 투 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언이라는 현상은 사실 뭐 블록체인 게임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존재하기는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어떤 아이템을 취득한 사람들은 취득한 아이템을 다른 게이머들과 비공식적인 채널로 거래를 하면서 수익의 원천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일종의 플레이 투 언이 이미 블록체인 등장 이전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떤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었고 뭐 게임 업체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었긴 하지만은 유저들이 게임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이 점점 게임 업체와 무관하게 사용자들만의 고유의 영역으로 이제 넓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블록체인이 등장을 하면서 이러한 게임 아이템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그 게임 업체가 만들어낸 게임 생태계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자유롭게 탈중앙화된 디지털 세계에서 거래를 하고 가치 교환의 대상이 되고 뭐 이런 것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볼만한 부분은 뒷부분에 보면은 게임파이 업계의 이코시스템에 대한 매핑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게임파이 관련된 투자나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베이션 블리자드의 합병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분명히 재미있는 현상이기는 한데 이 두 회사 모두 지금 현재까지 나온 뉴스로 봐서는 어떤 탈중앙화된 진정한 웹3 게임으로 진출하겠다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확실하게 느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회사가 추구하는 그 게임 생태계라는 거는 사실상 자기네들의 어떤 오픈된 공간이 아닌 자기네들만의 닫혀진 그 게임 생태계 안에서 메타버스를 구현을 해서 게임을 더 발전시켜보자는 이제 이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액티베이션 블리자드가 추구하는 그런 메타버스는 좀 닫혀있는 그런 메타버스인 거고, 우리가 이제 이쪽 가상자산 업계에서 많이 얘기했던 메타버스는 오픈된 메타버스인 거죠. 뭐 디센트럴랜드라든지 샌드박스라든지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런 탈중앙화된 오픈된 그런 메타버스의 세계인 건데,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뭐 더 우수한지 그거는 뭐 시간이 증명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메타버스의 어덥션에 관련해서는 오픈엔드 메타버스를 추구하는 프로젝트들이 닫힌 중앙화된 메타버스를 추구하는 업체들과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앙화된 게임 업체들의 메타버스 우월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더 빠르게 기획을 하고 상품을 내놓을 수 있고 어덥션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이미 기존의 유저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메타버스 프로젝트들은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좀 불리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앙화된 메타버스를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뭐 우려할 점은, 탈중앙화라는 거에 가치를 두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특정 업체들이 컨트롤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유성은 떨어지는 거죠. 자유롭게 가입하고 아니면은 나의 어떤 개인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누구에겐가 권한을 완전히 전가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것이 뭐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태껏 중앙화된 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뭐 저항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일종의 이런 거죠. 이런 닫힌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뭔가 경제 활동을 하고 게임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고 한다는 거는 이런 걸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월급을 받은 다음에 그 월급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대기업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밥도 항상 직장이 제공하는 카페테리아에서만 먹고 자기가 일하는 그 회사가 제공해주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평생을 회사가 제공해주는 서비스 안에서 지내는 것,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생활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가 있고 많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번 돈을 그 직장 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그 생태계 외에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면 저희의 생활은 더욱더 풍부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닫힌 세계에서만의 경제 활동, 사회 활동 이런 거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닫혀있는 메타버스와 열려있는 메타버스, 이 장단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성장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이러한 어떤 이슈들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기회 되시면은 저희가 어저께 발행한 리포트 코빗 웹에 들어오셔서 마켓 인사이트라는 탭으로 들어가면은 보실 수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